그거는 이제 이 제목은 제가 발표하는 제목은 그 마르크스의 경철 수고와 고타 강령 비판을 통해 본 세 가지 소유 형태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그 마르크스의 그 실천과 이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를 소유권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소유권 법적 의미에서 뭔가를 살펴보자는 거고요. 공산주의에 관한 연역을 살폈어요. 그래서 실비라는 사람이 1706년에 이제 꼬미니스트는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는 구성이다. 꼬미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면 마을, 촌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촌락을 꼬민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커지면 이제 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미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마을,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게마인더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영어는 타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커지면 파리처럼 엄청난 그 몇백만 명의 꼬민도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1000명, 2000명 단위의 꼬미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가장 작은 자치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가 꼬미이다. 이런 거죠. 꼬미니스타라는 거는 이제 그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바베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평등주의자의 음모라는 반란을 일으켰죠.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바베프가 이거를 평등하고 연결시켰다. 평등 클럽을 꼬미니스트 클럽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의 그 기초적인 원형은 바베프. 그러니까 바베프는 프랑스 대혁명 1700 1700 그러니까 1789년이니까 1796년 이렇게 아니 갑자기 헷갈리네. 1807 파리 1800 언제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이 갑자기 1800 1789년이 1차 대혁명이고 1871년이 파리 공민이죠. 파리 봉기. 그렇죠. 1871년이 파리 공민이고 1796년에 바베프가 죽었어요. 1796년에 프랑스 대혁명 말기 때 그 혁명을 하다가 처형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시기에 바베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것, 그래서 평등주의자, 그 다음에 무력혁명, 무산계급의 혁명을 처음 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부오나르테에 의해 가지고 그 막스 시대에 왔다는 거고, 그래서 바베프 시대에 대락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츠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841년에 이제 플루테라트라는 개념을 독일에 소개했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마르크스도 이거를 접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이틀링이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그 천년왕국설 이런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공산주의를 결합했는데요. 여기서 폭력혁명에 의한 재산 공동체를 최초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프로레타 혁명이라는 부분을 바이틀링이 제일 근접하게 했고요. 바이틀링에 의하면은 재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바이틀링과 같은 소생산자들은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 공동체를 하면 되는데 노동자들, 프로레타리아들은 재산이 없죠. 그래서 이 프로레타리아들도 공산주의 사회에 구성이 되려면 재산이 있어야 돼. 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서 재산 소유자가 돼서 공산주의를 실현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도적이 돼야 된다. 사회적 비적이라 되는데 도탈 이론이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재산 공동체와 혁명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개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선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다. 이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인간들의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제 개인이라고 한 건 잘못됐고 인간이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어에 제가 이제 원어를 이렇게 해놨어요. 멘션 인간들의 연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러한 1848년 혹은 초기에 이런 공산주의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 여기서 사실 인간은 소생산자의 연합인데 이것들이 변화가 옵니다. 1872년 마르크스의 국유화에 관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영국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 나아가 독일까지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소생산자의 연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그 커다란 생산당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합은 자유롭고 협동조합적 노동의 하나의 거대하고 조화로운 시스템이다. 그래서 1848년 혁명 당시, 즉 공산당 선언에 나왔던 당시에 수공업자들 기본으로 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혹은 뭐 개인들의 연합에서 훨씬 더 이 시스템적으로 거대한 그 연합으로 된 거죠. 그 산업 발전을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우리는 기본적인 꼬뮴,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 혹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이렇게 이제 있겠지만 그러한 연합, 그러한 꼬민들이 또 열애가 뭉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꼬민의 연합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꼬민, 자유로운 생산자나 개인들의 하나의 꼬민 그 자체가 공산주의는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꼬민이라고 말하는 거는 가장 그 기초적인 자치 공동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인데 그 자체가 공산주의는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국가가 소멸했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이니까 엄청난 규모니까 꼬민들 연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별 다 마르크스 시절에는 그걸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거는 보통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공산주의를 우리는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880년대에 가면은 그 엥겔스가 이제 과거로서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1848년대 공산당 선언을 썼을 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해서 공산주의자로서 그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엄격히 구별했지만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되면서 이것들을 이제 공산주의와 이러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어떤 유사성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근접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좀 접근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고타학년에 다 나오죠.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구별했는데 이것이 사회주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좀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레닌에 의하면은 인류는 자본주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직 그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사회주의를 그걸 뭐냐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각 개인의 작업량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 이게 바로 이제 그 고타은영에서 말은 첫 번째 단계, 그죠? 첫 번째 단계의 그 공산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레닌은 그 첫 번째 단계의 공산주의를 좀 사회주의로 보고 그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로 봤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말이 있었죠. 그래서 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최초의 어떤 그 공산주의 혹은 뭐 그 낮은 단계 첫 번째 단계의 공산주의, 파리꼬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잠깐 파리꼬뮴의 실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파리꼬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리라는 조그만 그 마을이 커져가지고 상당히 그 수십만 명, 이 당시에는 수십만 명의 꼬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꼬밈을 쪼갰어요. 꼬리를 쪼갰어.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꼬밈을 20개의 구로 쪼갠 겁니다. 거기에서 구에서 선출, 우리로 치면 서울시의회, 이 서울시의회가 파리 이 꼬밈이었다. 그리고 이 서울시의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졌고 사법부도 통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시의회, 이 의회는 투항한 정규군,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장악한 다음에 공화국을 선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군이 있었고 파리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방위대가 있었다. 중앙위원회가 무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 무력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과 파리 시의회가 동시에 했고, 시의회가 상설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집행위원회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리 꼬움이 과연 그 이제 느슨한 연합체인지 혹은 중앙 집권적인 건지에 대해서 프루동과 레닌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 그 이제 각각의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파리 꼬밈이 이제 프루동주의의 연방주의, 사실은 이 프루동주의 연방주의는 냉정하게 말하면 연합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프루동은 무정부주의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의 그런 연방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동은 파리 꼬밈은 연합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고 그걸 베리슈타인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레닌이 그렇지 않다. 중앙 집권적인 프롤레타 독재 국가를 했는데, 이걸 이제 논쟁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엥겔스는, 마르크스 엥겔스 시절에서는 독일이 분열돼 있었습니다. 비인 체제 이전에는 300개로 분열돼 있었고 비인 체제에 의해서 30여 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독일인으로서 독일의 통일을 되게 중시해서 공산당 선언 이외에도 독일 공산주의자 요구에서 이제 독일 통일을 요구했는데, 그 독일 통일을 어떤 상으로 봤냐에 대해서 이제 엥겔스가 말했다는 거죠. 연방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그게 독일 연방제였어요. 그 당시는 38개의 소국가로 나눠졌기 때문에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러한 형태의 독일 통일은 되지 않는다. 좀 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연방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 해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생각한 국가가 그 당시에 독일 연방처럼 아주 분산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중앙집권 국가를 지향했냐,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논쟁 지점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파리 꼬밈 자체뿐만 있었지만 파리 꼬밈의 그 모델을 확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리가 프레이션군과 베르사유 정부의 포위되었었지만 딴 지역에도 꼬밈을 건설하자고 풍선을 매달아 선전 활동을 했고, 실제로 마르세유라든가 몇몇 곳에서 이런 꼬뮌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역시 그런 파리 꼬뮌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이 베르사유 정부군을 타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연합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파리 꼬뮌 같은 것을 여러 개를 그 여러 개가 완전히 서로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군과 프로이시아군에 대항해서 어떤 연합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마르크스는 이 파리 이 꼬뮌과 같은 것들이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연합 내지 연방의 형태를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848년 독일혁명 당시에도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 연방의회가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이 독일 연방의회를 강화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하려는 것, 그 다음에 파리 꼬뮌에 있어서 베르사군과 프로이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이 필요했다는 측면, 이러한 시대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연방제를 추구했다든지 연합을 추구했다든지 뭐 중앙집권을 추구했다든지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꼬민과 꼬민들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련 연방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 혹은 뭐 인간들의 연합을 해서 꼬민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얘기니까 또 소유관계는 제가 자세히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다 아는 얘기라서 쭉쭉쭉 나가고요. 그래서 또 꼬민 내의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 문제도 우리 하태경 선생님이 많이 얘기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거니까 또 다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로 하려는 거, 이 꼬뮌에 있어서 발전 과정입니다. 공산주의의 발전 과정을 소유 형태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고타강령 비판에서는 2단계로 했는데 경제수구에서는 자세히 보면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는 공동 소유 관계예요.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완전히 물적 재산 공동체,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물적 재산 공동체가 1단계다. 재산의 공동 소유,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 공산주의 사회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맹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발하고 자본주의의 탐욕을 보장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 넘치고 차고 넘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 소유욕을 그래서 자본가가 되고 싶은 소유욕이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첫 단가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그 자본가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욕망을 다 채워준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재산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별이 없는 전 구성원이 자본가이면서 노동자가 되는 단계. 이게 이제 공유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이 공산주의 맹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적 모반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경철 수고에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1차적 단계에서 사적 소유가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화되고 완성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 배타적 소유 관계는 공동 소유 관계로 전환돼서 생산수단과 같은 재산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소유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재산 공동체 사회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와 같이 철저하게 재산의 양에 의한 재산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은 재산을 통해서만 그 권리와 의무, 이익의 분배라는 게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과 같이 물적 재산의 비율에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자본주의적 욕망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욕망이 충분히 발현돼서 자본주의의 끝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래서 이 단계에서 노동은 여전히 어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우리 회사에 주식을 소유했다고 생각해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소유자지만 나는 구체적인 노동 하나에서 여전히 임금 노동을 하고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공유사회에서 노동은 공동체 내에서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으로서 여전히 착취되고 있다. 내가 우리사주의지만 나는 여전히 착취되고 있는 그 하나의 노동자의 임노동하는 노동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외된 노동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 왜 확장되냐면 자기가 하나의 재산의 지분의 소유자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적 지분에서 배움받을 뿐 인적 기여는 철저히 배제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바로 이거를 성숙하지 않은 사례가 깊지 못한 조야한 공산주의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역시 협동조합적 소유, 이걸 법적으로 합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적, 물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관계는 단순히 그 물적 재산에 대한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요즘 말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적 소유는 왜냐하면 공동체의 운영 원리가 단순히 재산의 크기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 관계에서도 유지되기 때문에 불완전하나마 지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보면은 돈을 조금씩 각출을 하고 내지만 그 돈의 양, 주식으로 치면 그 주식의 지분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적, 물적 관계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사적 소유에 얽매여 있고 여기에 여전히 감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인간의 욕구가 아직도 억눌려 있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충분히 모든 인간의 욕구를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그 생산력, 그죠? 그런 생산력이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거고 이러한 공동체가 협동조합이라는 거고 소유 형태는 물적 관계인 소유 형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이게 합의적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어떤 거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을 하는데 그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아주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 협동조합은 그 땅이 그 이제 농업 협동조합을 하는데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을 1000평을 합니다. 100평에서 100평을 내고 땅이 없는 사람은 농기구가 있으면 농기구를 내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 노동을 하겠죠. 노동을 해. 그래서 그거를 배분할 때는 자기가 기여한 재산의 부분과 자기가 노동한 부분을 동시에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생산물의 배분 기준은 재산의 지분과 노동한 부분, 인적 기여 부분을 동시에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그 국제노동자연합 창립선언이라든가 자본론 상본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공장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한 생산 양식으로 넘어가는 이행기 형태이다. 그러면서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소극적으로 철폐되고, 이건 공유를 말하는 거죠. 공유. 협동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철폐된다. 이건 뭐냐니까 주식회사에서는 이 인적 물적 관계가 철저히 그 물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재산의 지분으로서만 되고, 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재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인적 관계도 인정을 하면서 점차 인적 관계가 우세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처음에 배분을 할 때 땅을 투자한 사람의 그 그거에 대한 지분과 그 다음에 농기구를 한 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데 이걸 소각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이윤이 남으니까 노동한 사람만큼의 이윤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이나 이 기계를 한 사람한테 그걸 주는데, 그거 말고 그 지분을 사들이 협동조합의 이익을 저축해 가지고 사서 물적 지분을 소각시켜 버려요. 그 상당한 기간이 가면은 이제 다 소각됐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모든 구성원은 물적 지분으로 인한 이윤 배분은 받지 못하고 노동 시간에 의해서만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점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고타강량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가려면 그 물적 지분을 소각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 다시 말해 생산력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직접민주주의라든가 정치, 문화적, 지식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공산주의적 형의 인간형으로 가야 된다. 단순히 아까 말했처럼 경제적 발전도 있어야지만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생산 현장에서 과거의 자본주의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위계 질서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협동조합의 낮은 수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적, 인적을 다 하게 되지만 높은 수준에 가서는 이제 그 물적 지분은 없어지고 노동시간이라는 분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가 폐지된다. 사적 소유가 폐지돼 여전히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물적 지분이 유상, 무상으로 소각돼야 된다. 어떤 폭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물적 지분을 무상으로 소각할 수가 있겠죠. 몰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중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아마 유상 몰수로 점진적으로 소각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협동조합에서는 생산자들의 물적 관계는 소멸하고 노동시간에 의한, 그죠? 노동시간에 의한 관계만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서죠. 노동 몇 시간 했다는 증서, 이 증서를 노동 증명서를 가지게 된다. 이것도 다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비로소 이제 그 노동 시간에 의해서만 이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모두 소멸하죠. 왜냐하면 이제 물적 관계라는 부분, 재산적 관계라는 부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노동이 사라지고 화폐도 없어진다. 아까 말한 노동증명서가 역할해서 화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노동 시간에 따른 분배를 해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저 새끼는 8시간 일하고 말이야.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나는 2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 노동 시간이지만 이것도 역시 말하면 부르주아적 이타관계, 즉 수학적 관계를 통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상품의 그 가치 법칙은 사라지게 되지만 소위 등가라는 부분, 그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그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노동 시간에 의해서 배분하고 누가 더 많이 일했냐 못했냐가 법적 다툼된다는 거죠. 이게 부르주아 법에 남아있는 잔재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필요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노동 시간에 대한 분배고 이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논쟁이 되고 쟁투가 되는 그래서 법이 관여하게 되는 그래서 분배를 둘러싼 구성원의 갈등, 노동시간의 공정한 측정과 분배량에 대한 갈등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부르주아의 그 상품 시장의 가치 법칙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의 이기적인 법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율하게 돼. 이 규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떤 국가 권력이 작용화되고 그러한 형태가 하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단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소멸했지만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강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잔존물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는 즉 노동의 소외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거다. 왜? 4시간 일한 사람은 일했는데 나는 가족이 많아. 근데 너는 4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받아. 그리고 나는 가족이 없는데 나는 10시간 일했어. 그래서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가족 없더라 난 나한테 더 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극복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제 총유입니다. 총유인데 이 총유에서는 이제 인적 공동체다. 그러니까 총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공동소유 그다음에 합유, 총유는 다 민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어디서 나오냐면은 공동소유는 로마법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로마법에서. 총유는 게르만법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게르만의 우리 쉽게 말하면은 장원 같이 그 농업 공동체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총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총유로도 이제 인적 공동체로 넘어간다는 이 세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구에서는 세 번째 단계가 되겠지만 이제 그 고타강령 비판에서는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비로소 이 단계에서는 이제 물적 결합처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오로지 인격적 결합처만 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의한 배분이 얼핏 들으면은 인격적 결합체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인격적 결합청이라는 거는 인적 요소, 인간의 필요라는 부분을 고려하는 건데 노동 시간은 그런 게 아니라 노동한 시간에 따라 사는 거니까 여전히 필요와 노동한 시간이 불일치할 경우 여전히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비로소 전면적인 인격적인 결합체로 됩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이용, 수익을 하지만 이 재산에 대한 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 분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배분도 개인의 노동 시간에 따라서 노동 증명서에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인격적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 필요라는 거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건 사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필요한 만큼 배분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관계는 오늘날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건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의 총유가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 그 시골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어촌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골의 어촌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 바닷가에서 어부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민법에서는 어업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이 못한다면 제주도 가가지고 해변에서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마을의 앞바다는 대대로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재생산을 유지하는 그 하나의 그 생산터라면 그래서 그 생산터는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하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이걸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라면 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종교, 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의 구성원인 한
그 절에서 먹고 자고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동창회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법인과 법률 사단법인이라고 현재 법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에서는 이제 진정한 공산주의가 돼서 사적 소유와 그 인간의 자기 소외가 지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우리 하태경 선생님이 그 이제 그 소유 문제, 그 사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 부분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그 이제 소유라는 것이 자본주의적 소유는 어떤 거냐면요. 그 사용 수익 처분권이 소유예요. 자본주의적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처분입니다. 자본주의적 소유는 처분, 즉 폐기가 버리는 게 들어있어요. 버리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에서는 자기 물건을 버릴 수 있잖아요. 쓸만한 것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쓸만한 것도 버릴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의 소유 관계에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느 개인이, 지배자가. 왜냐하면 공동체의 전체를 위한 전체를 위한 하나의 그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그 공산주의 사회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사회에서의 소유와 자본주의 사회의 소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세 봉건제에서 그 장원에서 소유가 중첩 관계로 있었는데 설사 그 봉건 영주라 하더라도 자기 영토, 자기 영주를 장원을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에서는 한 재산이 그 사적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버리는 것, 폐기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비로소 재산을 폐기한다는 게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라는 개념에 재산의 폐기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공동체 사회, 그 중세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소유라고 해서 소유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소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소유와 공동체에서 말하는 소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제가 쓴 책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게 꼬민 내에서 그 소유 관계고 꼬민의 연합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약간 추상적인 거니까 간단히 말하면 현재 대규모로 수행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 그죠? 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꼬민이 할 수는 없고 작게는 여러 개의 꼬민 아니면 그 비행기 그죠? 비행기 비행 산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되는데 통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꼬민에서 하기 힘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리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찍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관리와 생산 과정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수행되는 그죠? 모두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산 유기체의 독립적인 기관들의 운동과 구별되는 전체로부터 발생되는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그죠? 각각의 지휘가 있지만 교양학단이 독립적인 지휘자를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협업적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하나의 기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무슨 조그만 마을의 어떤 자족적인 그런 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날 생산력이라는 부분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의 고민 지점이라는 거고 시장과 계획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획경제라는 게 맞지만 사회주의가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계획경제라는 게 맞지만 과연 모든 부분을 다 계획경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경공업이라든가 소비재 부분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장이라는 것도 제도로서의 시장은 부정하지만 자연 발생적인 시장을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떤 이론적인 도구마기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추상적으로 상상의 나라나 아니면 각자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막스가 뭐라 그러냐면 혁명 후 연합된 협동조합적 조직들이 하나의 계획에 근거하여 일상적인 계획에까지 전국의 생산을 조정하여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자본주의 생산의 운명인 무질서와 주기적 공영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가능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관을 청년 시대와 자본론 이후에 발전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청년 시대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는 자유로운 그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건 다분히 그 당시에 자본주의적 발전을 고려해서 소생사들, 다 바이틀링이라든가 푸르동이라든가 뭐 그 당시 혁명가들은 대부분 막스 같은 지식인은 다 소생자였단 말이에요. 숙련공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발전하는 대공장에 저항하고 한편으로는 구시대의 그 장인과 가운데에 껴서 자기들의 재생산을 확장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소생산자들의 연합이었던 거고 그것들이 표현된 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었다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막스나 엥겔스의 이후에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한 시기에 때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마무리는 안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